성형에 미친 언니와 허세에 찌든 큰오빠. 그들은 집안의 오점이라며 막내딸 정순을 쓰레기처럼 내던졌습니다. 부모님의 유산까지 가로채 그녀를 빗속으로 쫓아낸 그날,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버린 건 못생긴 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지막 목숨줄이었다는 거요. 오빠, 내 얼굴 재수 없다고 그랬지? 이제 똑똑히 봐. 당신들이 버린 그 두꺼비가 당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 상황을. 정순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살려줘. 10년 전 그녀를 짓밟았던 화려한 포식자들은 이제 그녀의 공장에서 바닥을 닦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했던 괴물들을 향한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청담동의 밤은 지상의 별들이 내려앉은 듯 화려한 불빛으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 내부에서는 쉴 새 없이 셔터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곳은 SNS 팔로워 100만 명을 달성한 이종수와 이혜영 남매의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모델 같은 자태를 뽐내는 두 주인공은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는 검은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한 여자가 묵묵히 움직이고 있죠. 이 집안의 막내딸이자 오늘 이 파티의 모든 뒤처리를 도맡은 정순입니다. 정순은 무거운 쟁반을 든 채 사람들의 발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다니며 빈 잔을 수거합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물일과 청소로 인해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지만 누구도 그 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련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파티 손님들에게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인 무미건조한 서빙 요원일 뿐이니까요. 이때 한 연예 기자가 다가와 종수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종수 씨, 아까부터 저기서 일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혹시 집안 일손이 부족해서 따로 부르신 건지. 종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아, 저 친구요? 우리 집 가정부 딸이에요. 워낙 성실해서 오늘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용돈벌이 삼아 부르곤 하죠.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 울려 퍼졌고 그 말을 들은 정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친오빠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거짓말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정순의 가슴에 깊게 박히죠. 옆에 있던 혜영 역시 거들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오빠도 참 그런 구구절절한 사정까지 말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잖아. 혜영은 정순 쪽으로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비스듬히 기울여 그녀의 신발 위로 액체를 쏟아버립니다. 차가운 액체가 정순의 낡은 운동화를 적시지만 정순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뭅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정순아, 거기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얼른 닦아내지 그러니? 손님들 불쾌하시잖아. 혜영의 차가운 명령에 정순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 굴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 했지만 종수는 능숙하게 취재진의 시선을 돌리며 파티의 흥을 돋웁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가 커질수록 정순의 존재는 점점 더 비참하게 작아져만 갑니다. 파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거실에는 오직 삼남매와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남게 되죠. 그는 종수가 미리 섭외한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종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던집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강남 건물 말이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너도 알다시피 나랑 혜영이는 대외적인 활동이 많아서 관리가 필요하거든. 혜영은 옆에서 손톱을 정리하며 무심하게 덧붙입니다. 정순아, 너는 솔직히 이런 큰 자산을 관리할 능력도 안 되잖아. 괜히 가지고 있다가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대신 관리해 줄게. 서류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부동산의 명의를 종수와 혜영에게 이전하고 정수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였죠. 정순이 서명을 망설이자 종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며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너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비용 우리가 청구하기 시작하면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 알지? 너 같은 얼굴로 어디 가서 돈을 벌겠냐? 인격을 난도질하는 오빠의 폭언 앞에 정수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고 맙니다. 도장이 찍히자마자 종수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고는 정순의 낡은 캐리어를 문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나가. 우리 집 이미지가 있는데 너 같은 애가 여기 계속 있으면 곤란하거든. 혜영은 정순의 휴대폰을 뺏어들더니 능숙하게 금융 앱을 실행해 정순이 모아둔 푼돈까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버립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쓴 파티 비용으로 칠게. 잘 가라, 동생아.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고 정수는 단돈 10만 원도 남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빗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청담동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성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가방을 끌고 정수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뼘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듯 차갑기만 하죠. 허름한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 잠시 비를 피하던 정수는 가방 안쪽에서 딱딱한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USB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죠. 정순아, 힘들 때 이걸 꼭 열어보렴. 내 인생을 바꿔줄 열쇠란다. 정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인근 24시간 PC방으로 향합니다. 담배 연기와 소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의 굴레를 벗어던질 준비를 합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여는 순간 정순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화, 레시피와 그에 따른 사업 계획서가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그녀를 무시했던 자들의 머리 위로 군림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정순의 얼굴 위로 처연하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빠 언니, 기대해. 당신들이 버린 이 두꺼비가 어떻게 당신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는지. 정수는 화면 속 레시피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각인하며 복수의 서막을 올립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정순의 심장 속에는 그 어떤 태양보다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소음이 비에 씻겨 내려간 뒤 정순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 단칸방과 매연 자욱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USB 속 레시피는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것을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당장 입에 풀칠할 돈과 지독한 인내심이 필요했죠. 정수는 세련된 커리어 우먼의 꿈 대신 땀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공사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한바집 주방 보조를 선택했습니다.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도 정수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며 수백 명분의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거친 현장 인부들의 고함과 열기 속에서 정수는 묵묵히 칼질을 하며 손가락에 굳은 살을 박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생기가 돌았고 머릿속은 온통 USB에서 본 발효 농축액의 황금 비율을 계산하느라 바빴죠. 일당을 받으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저렴한 식재료가 가득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정수는 낡은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에 의지해 밤마다 고시원 공동 주방에서 소스를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에 현대적인 감각의 매콤함과 감칠맛을 더하자 좁은 복도에는 형언할 수 없이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그 냄새에 홀린 듯 정순의 주방 주변을 서성거렸죠. 정수는 그들에게 실험 삼아 자신이 만든 비법 소스로 무친 나물과 찌개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 그녀의 물음에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정순 씨. 이거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장사해도 되겠어. 사람들의 반응은 확신이 되었고 정수는 1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과 소액 대출을 끌어모아 시장 지하의 작고 습한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낡은 간판조차 없는 그곳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 대신 JS 푸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수를 위한 기지를 세웠습니다. 낮에는 한바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자신의 창고에서 밀키트를 포장하며 정수는 잠을 잊은 채 몰두했습니다. 그 무렵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던 종수에게는 정순이 설계한 첫 번째 덫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과거 한바집에서 만났던 투자 전문가 출신의 노숙자 한 씨에게 정장을 입혀 종수에게 접근시켰습니다. 이종수 씨, 지금 이 코인 안 타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건 상위 1%만 아는 정보예요. 한 씨의 유혹에 눈이 먼 종수는 정순에게서 뺏은 돈은 물론 본가 건물 담보 대출금까지 털어 가짜 가상화폐에 쏟아부었습니다. 혜영 역시 정순이 심어둔 가짜. 명품 큰손 엑스트라에게 속아 수입차 딜러와 성형외과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선입금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허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정순의 JS 푸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중독적인 맛, 엄마의 손맛을 넘어서는 천재적인 소스라는 후기가 도배되었죠. 대형 식품 유통사의 바이어들이 시장 지하 창고까지 찾아와 계약을 구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정수는 마스크 뒤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고무장갑이 아닌 수억 원대의 계약서와 복수의 시나리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면 종수가 믿었던 가상화폐는 한순간에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고 혜영은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라 사채업자들에게 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부러움을 샀던 남매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들의 화려한 사진 위에는 온갖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종수는 패닉에 빠져 한 씨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수는 창고 한편에 붙여둔 가족사진 속 종수와 혜영의 얼굴 위에 빨간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가진 그 잘난 얼굴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정수는 더 넓고 화려한 사무실로 짐을 옮기며 다음 단계인 완벽한 몰락을 준비했습니다. 지하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정순의 심장은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은 이제 종수와 혜영을 비추지 않습니다. 남매의 보금자리였던 펜트하우스 현관문에는 빨간 가압류 딱지가 마치 낙인처럼 빼곡하게 붙어 있죠. 사채업자들의 거친 발길질에 고급 대리석 바닥은 긁히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옷들은 거리에 쓰레기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종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불이 꺼진 스마트폰 화면만 망연자실하게 바라봅니다. 그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가상화폐는 상장 폐지라는 날벼락과 함께 숫자 0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대박이 터진다고 했단 말이야. 그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그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죠. 혜영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비참하기만 합니다. 화려한 보석과 성형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불안으로 얼룩져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던 한계가 오자 그녀를 떠받들던 명품 브랜드 매니저들은 차갑게 돌변해 그녀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스폰서를 찾기 위해 파티장을 전전해 보지만 이미 몰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사람들은 그녀를 오물 보듯 피합니다. 결국 남매는 최소한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들이닥친 빚쟁이들을 피해 뒷문으로 야반도주하듯 집을 빠져나옵니다. 비 내리는 밤거리,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도망자만 남았습니다. 종수는 젖은 옷감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고 혜영은 굽이 부러진 하이힐을 손에 든 채 맨발로 아스팔트를 걷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도심 변두리의 낡은 찜질방과 공원 벤치였습니다. 화려한 호텔 조식 대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버텨야 하죠. 혜영은 배고픔에 지쳐 인근 무료 급식소 줄에 서보지만 수많은 노숙자 사이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비참한 눈물을 쏟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 못생긴 정순이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신들이 버린 동생을 원망하며 분노를 삭입니다. 종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흥신소를 찾아가 정순의 행방을 수소문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이정순 씨요? 이미 사망 신고 절차 밟으려던 분 아니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실 정수는 그들의 근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을 통해 남매의 처참한 일상을 고화질 영상으로 보고받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종수의 모습과 식당, 뒤편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챙기는 혜영의 모습이 화면을 채웁니다. 정수는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 영상을 지켜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쾌감이 번져나갑니다. 아직 멀었어.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정수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남매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채용 공고를 흘립니다. 그것은 JS 푸드라는 신흥 기업의 생산 라인에서 일할 얼굴 노출 없는 일용직 모집 공고였습니다. 종수는 길거리 전단지 사이에서 그 공고를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여 혜영의 팔을 붙잡습니다. 혜영아, 여기 봐. 일당이 다른 데보다 3배나 돼. 게다가 마스크 쓰고 일하면 우리 정체도 안 들킬 거야. 혜영은 처음엔 공장 일이라는 말에 질색했지만 당장 잠잘 곳조차 없는 현실에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JS 푸드가 정순의 회사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제 발로 지옥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정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소중하게 쓰다듬습니다. 자신을 괴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해자들이었음을 그녀는 잊지 않습니다. 이제 남매는 화려한 SNS의 허상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정순의 발밑을 기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 정순의 차가운 미소만이 복수의 완성을 예고하며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JS 푸드의 제1공장은 이른 새벽부터 거대한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이곳은 최근 밀키트 업계의 판도를 바꾼 정순의 제국이자 복수의 심장이 뛰는 곳이죠. 공장 입구에는 철저한 위생, 정직한 맛이라는 슬로건이 거대하게 걸려 있고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제품을 실어 나릅니다. 이 활기찬 에너지와는 대조적으로 공장 뒷마당, 폐기물 처리장에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삶의 의욕을 잃은 두 그림자가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바짝 치켜 올리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종수와 혜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채용 공고가 정순의 덫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고액 일당이라는 한 줄기 희망에 매달려 있습니다. 종수는 과거 패션 모델 시절 입었던 명품 수트 대신 얼룩진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생선 내장과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릅니다. 허리를 한번 펼 새도 없이 몰아치는 업무량에 그의 잘생겼던 얼굴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죠. 옆에서 빈 박스를 정리하던 혜영은 연신 헛구역질을 하며 마스크 안으로 새어나오는 악취를 견디려 애씁니다. 오빠, 나 진짜 못하겠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손 좀 봐. 다 갈라졌어. 혜영이 울먹이며 말하자 종수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거친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조용히 해. 이거라도 안 하면 당장 오늘 밤에 어디서 잘 건데? 마스크 절대 벗지 마. 누구라도 알아보면 끝장이야. 종수의 말대로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밑바닥 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장 곳곳에 설치된 고화질 CCTV를 통해 본사 회장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죠. 정수는 넓고 쾌적한 회장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대형 모니터 속에 비치는 남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과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침을 뱉던 종수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모습, 성형한 얼굴이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하던 혜영이 오물통을 닦는 모습, 정수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지만 한편으로는 혈육이라는 자들이 보여주는 끝없는 탐욕과 비굴함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공장 관리자인 박 팀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정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박 팀장님, 저 두 사람 오늘 창립 기념식 때 맨 앞줄에서 바닥 청소하도록 배치하세요. 그리고 절대 마스크 벗지 못하게 하시고요. 박 팀장은 정순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드디어 JS 푸드 창립 기념식 및 신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오후가 되었습니다. 강당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수백 명의 직원, 그리고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인사인회를 이룹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이 깔린 단상 아래 종수와 혜영은 청소 도구를 든 채 배치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조명이 터질 때마다 그들은 혹여나 자신들의 얼굴이 찍힐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닦습니다. 종수는 자신의 구두 바로 옆을 지나가는 귀빈들의 반짝이는 수제화를 보며 극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 자리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회장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JS 푸드를 일궈내신 우리 이정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단상 위로 한 여성이 걸어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채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정순의 모습은 그야말로 제국의 여왕과도 같습니다. 바닥을 닦던 종수의 손이 멈칫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 그리고 환청처럼 들리는 익숙한 구두 굽소리. 종수는 홀린 듯 고개를 들어 단상 위를 바라봅니다. 혜영 역시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얼어붙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수는 강당 안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맨 앞줄에서 오물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남매와 시선을 맞춥니다. 정수는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와 계시네요. 정순의 시선이 종수와 혜영에게 고정되자 수많은 카메라의 렌즈가 일제히 두 사람을 향해 돌아갑니다. 종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고 혜영은 눈물이 터져 마스크가 젖어 들어갑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고쳐주며 전 직원을 향해 선포하듯 말합니다. 우리 회사 폐기물 처리반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주시는 저 두 분. 저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박 팀장님, 저분들 마스크 좀 벗겨주시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누구인지 얼굴은 알아야죠. 박 팀장이 기다렸다는 듯 다가가 종수와 혜영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냅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땀과 눈물, 오물이 뒤섞여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저 사람 인플루언서 이종수 아니야? 옆에는 성형 모델 이혜영 같은데 라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옵니다. 정수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내려와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종수 앞에 섭니다. 그녀는 종수의 낡은 작업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오빠, 내 얼굴 재수 없다고 그랬지? 이제 내 얼굴 똑똑히 봐. 당신들이 버린 그 두꺼비가 당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 상황을. 혜영은 정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거칠게 제지당합니다. 정수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자, 이제 기념식을 계속하죠. 청소부들은 하던 일 마저 하세요. 바닥에 눈물이 떨어지면 지저분하니까요. 수천 명의 비웃음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종수와 혜영은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왔음을 깨닫습니다. 정순의 제국에서 그들은 이제 탈출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끝나고 본격적인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창립 기념식에서 벌어진 공개적인 망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당장 해고해 길거리로 내쫓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법무팀을 동원해 종수와 혜영이 과거에 저지른 유언장, 위조와 명예 도용 혐의를 빌미로 특별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노예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죠. 교도소에 갈 것인지 아니면 정순의 밑바닥에서 죗값을 치를 것인지 선택하라는 통보에 두 사람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종수의 일터는 공장의 오물 처리장이 아니라
정순의 눈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정순의 전용 운전기사가 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종수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독일제 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뒷좌석의 정수는 예전에 그 보잘것없던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수가 과거에 즐겼던 값비싼 샴페인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며 종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곤 합니다. 정수는 일부러 종수의 친구들이나 과거 패션계 지인들이 모여있는 행사장 정문에 차를 세우게 합니다. 종수는 차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내릴 때마다 혹여나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얼굴을 숙이고 장갑 낀 손을 벌벌 떱니다. 오빠, 문 좀 빨리 열어주겠어? 비즈니스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거든. 정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종수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가지만 그는 네, 회장님이라는 대답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혜영은 정순의 개인 저택에 식모로 배치되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화려한 파티복 대신 빳빳한 무명 앞치마를 두른 혜영은 정순의 발을 씻길 물을 온도를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녀가 정순에게 시켰던 방식 그대로 정순은 혜영이 닦아놓은 거울 같은 바닥을 힐을 신고 걸어다니며 흙자국을 남깁니다. 혜영은 그 뒤를 따라다니며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해야 하죠. 정수는 식사 시간이 되면 혜영이 정성껏 준비한 진수성찬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합니다. 혜영 언니,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이거 언니나 다 먹어.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청구할 테니까. 식탁 옆에 서서 정순이 남긴 찌꺼기를 바라보는 혜영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히지만 그녀의 배꼽시계는 야속하게도 배고픔에 요동을 칩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나마도 과거에 그들이 정순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종수는 퇴근 후 편의점 컵라면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없어 정순이 차 안에 남긴 생수 한 병으로 허기를 달래기도 합니다. 혜영은 정순의 보석함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예전의 탐욕이 되살아나 슬쩍 손을 뻗어보지만 이미 집안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가 경보음을 울립니다. 지하실에 갇혀 밤새도록 반성문을 쓰며 혜영은 자신의 성형한 얼굴이 스트레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거울로 보며 절규합니다. 제발 그만해. 정순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사람답게만 살게 해줘. 지하 바닥을 긁으며 혜영이 소리쳐보지만 정수는 거실에서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 비명을 감상할 뿐입니다. 정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회적인 복수까지 병행합니다. 그녀는 유명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몰락한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공한 기업가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정수는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종수와 혜영을 아직 철이 덜 든 소중한 혈육으로 포장하죠. 대중은 정순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찬사를 보내고 오히려 종수와 혜영을 동생 등골 빼먹고 호강하려다 망한 인간 쓰레기로 낙인 찍습니다. 종수는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순의 미담을 들을 때마다 핸들을 꽉 쥐어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도망치려 해도 정순이 미리 매수한 사채업자들이 그림자처럼 뒤를 쫓으며 정 회장님께 갚을 빚이 아직 많지 않느냐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굴욕의 날들이 반복될수록 종수와 혜영의 외모는 급격히 노화하고 망가져갑니다. 종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랑하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혜영은 피부 관리를 받지 못해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 곳곳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아름다운 껍데기가 서서히 부패해가는 과정은 정순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정순은 서재에 앉아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시간장 단지를 매만집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저들이 알게 됐어요. 껍데기가 무너지면 속은 얼마나 비참한지. 정순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저택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어느 날 밤 정순은 종수를 불러 뒷마당의 낡은 창고를 청소하라고 지키죠. 그곳은 정순이 어린 시절 구박받으며 잠들었던 춥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종수는 곰팡이 핀 벽을 닦으며 자신이 정순에게 했던 만행들을 떠올리며 비로소 공포를 느낍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고생이 아니라 정순이 자신들의 영혼을 말려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종수는 혜영과 몰래 접촉하여 이 지옥에서 벗어날 마지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순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정순은 그들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질 피날레를 위해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저택과 공장에서 이어지는 굴욕적인 나날은 종수와 혜영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수치심 속에서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지옥을 벗어나 정순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만이 독초처럼 자라났죠. 정순은 그들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 복수의 피날레를 위한 가장 화려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비서 김 실장을 통해 업계의 악질적인 산업 스파이로 알려진 블랙식품에 대리인과 남매가 자연스럽게 접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퇴근길 초라한 행색으로 편의점 앞을 서성이던 종수에게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넵니다. 이종수 씨, 지금 정 회장 밑에서 운전사 노릇이나 할 때가 아니잖습니까? JS 푸드의 신제품 레시피만 가져오면 해외 도피 자금과 평생 먹고 살 돈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제안에 종수의 눈에는 다시금 탐욕의 광기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길로 혜영을 찾아가 이 계획을 공유했고 두 사람은 정순의 금고를 털어 마지막 반전을 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순은 그들이 움직일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의 서재 금고 안에 천년의 비방이라는 이름의 가짜 레시피 서류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겉보기엔 그럴듯한 발효 공식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해 성분이 배합되어 제품화될 경우 기업을 통째로 파멸시킬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였죠. 운명의 밤 정순이 대외 협력 미팅을 핑계로 집을 비우자 저택의 고요를 깨고 두 그림자가 서재로 스며듭니다.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책상을 뒤졌고 종수는 과거 정순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았던 기억을 되살려 금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오빠 빨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누가 오면 어떡해? 혜영이 주변을 살피며 다급하게 속삭이자 종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마침내 금고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황금빛 비단함 속에는 정순의 성공, 비결이 담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레시피와 이동식 메모리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그것을 훔쳐내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저택을 빠져나와 약속된 장소로 향합니다. 도심 외곽의 한 음침한 폐공장, 블랙식품의 사장과 그 일행이 검은 가방을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의기양양하게 훔쳐온 서류를 내밀었고 상대 측은 그 자리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가 든 가방을 열어 보여줍니다. 탐욕의 눈이 먼 남매가 돈 가방을 향해 손을 뻗는 그 찰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공장 안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거기까지 모두 손들고 제자리에 엎드려. 경찰의 우렁찬 고함과 함께 수십 명의 수사관이 공장을 포위하고 들이닥칩니다. 당황한 종수와 혜영은 돈 가방을 끌어안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를 차단한 경찰관들에 의해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쳐집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공장 입구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서늘한 정장 차림의 정순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법무팀 변호사들과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던 체증 요원들이 뒤따르고 있었죠. 종수는 바닥에 짓눌린 채 정순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발악합니다. 정순아, 너,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린 내 가족이야. 종수의 외침에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앞에 멈춰섭니다. 정수는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종수와 눈을 맞춘 뒤 피도 눈물도 없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의조립니다. 오빠,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들이 4명의 도용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했을 때, 그때 이미 내 가족은 죽었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신들의 그 멈추지 않는 탐욕이 스스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혜영은 옆에서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경찰관의 제지로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습니다. 정수는 그들이 훔치려 했던 가짜 레시피를 집어들고는 보는 앞에서 가차없이 찢어버립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 혐의, 유언장 위조, 명예도용. 합치면 10년은 좋게 나올 텐데 감옥에서의 생활은 공장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종수는 절망에 빠져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시동을 걸고 후진하던 자신의 차에 치여 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채 쓰러지고 맙니다. 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실성한 듯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공장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뉴스 속보를 확인합니다. JS 푸드 신제품 레시피 탈취 기도. 현행범 체포. 범인은 회장의 친남매로 밝혀져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대중의 여론은 이제 정순에 대한 동정을 넘어 남매를 향한 극도의 분노와 조롱으로 불타오릅니다. 정순은 멀어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배경으로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정점에 도달했고 남매에게 남은 것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차가운 감방에서의 영원한 참회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종수와 혜영의 세상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찬사를 한 몸에 받던 남매에게 허락된 공간은 이제 낡은 시멘트 바닥과 습기, 찬 벽이 전부인 비좁은 감방입니다. 종수는 사고로 다친 다리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교도소 복도를 걷습니다. 과거 런웨이를 누비던 당당한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방장이라 불리는 거구의 수감자 엑스트라들 앞에서 매일 아침 화장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물을 닦아내죠. 그가 그토록 아꼈던 수입 가죽. 구두 대신 지급된 낡은 고무신은 그의 비참한 처지를 대변하듯 구질구질하게 보입니다. 감방 동기들은 한때 유명 인플루언서였던 종수를 비웃으며 그에게 굴욕적인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모델님. 바닥 광 좀 제대로 내봐. 내 얼굴처럼 반질반질하게 말이야. 방장의 조롱 섞인 명령에 종수는 이를 악물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발길질과 차가운 식사뿐입니다. 그는 밤마다 좁은 취침 공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순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만행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치며 괴롭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죠.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혜영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 곳곳이 패이고 변색된 그녀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성형 괴물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집단 따돌림을 당합니다. 거울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미쳐가죠. 배식 시간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녀의 식판에서 반찬을 뺏어가기 일쑤였고 그녀는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허기를 채우며 흐느낍니다. 혜영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구석에서 자신의 과거 사진을 꺼내보며 통곡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수감된 지 3달이 지나던 어느 날 정순이 드디어 그들을 만나기 위해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마주한 정순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들고 온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도시락을 유리 너머로 보여주며 향긋한 냄새가 전해지기라도 할 듯 천천히 칼질을 시작합니다. 종수는 유리창에 코를 박고 침을 삼키며 정순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정순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나가게만 해줘. 너 시키는 거 다 할게. 응? 종수의 비굴한 애원에도 정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우아하게 고기를 씹어 삼킵니다. 정수는 식사를 마친 뒤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물건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바짝 갖다 댑니다. 그것은 종수가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사고 싶어 했던 한정판 스포츠카의 스마트키였습니다. 오빠, 이거 기억나? 오빠가 나 고시원으로 쫓아낸 날 2차 계약하러 간다고 자랑했었지. 정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망치를 꺼내 유리 너머 종수가 보는 앞에서 그 키를 박살 내버립니다. 종수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정수는 이어서 혜영에게 부모님이 남긴 본가 땅에 완공된 정순 사회복지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언니가 전신 성형하려고 탐냈던 그 땅.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됐어. 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네. 혜영은 사진을 보자마자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며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내 돈이라고. 정순이 이 못생긴 년아. 혜영의 광기 어린 외침에 면회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지만 정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매를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길거리에 버렸을 때 나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어. 이제는 당신들이 그 공포를 평생 품고 살 차례야.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갑니다. 종수와 혜영은 멀어져가는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유리창을 긁고 울부짖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거칠게 제압해 다시 어두운 감방으로 끌고 갑니다. 감방으로 돌아온 종수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헛것을 보기 시작하며 구석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혜영은 교도소 운동장 담벼락 밑에서 개미를 잡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보석이라며 실성한 듯 속삭이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외모, 돈, 명예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스스로가 지은 죄의 무게와 평생을 따라다닐 정순의 차가운 그림자뿐입니다. 정순은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합니다. 부모님의 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수는 낡은 시간장 레시피 노트를 소중하게 품에 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제 숙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완전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에 상처 입은 막내딸이 아닌 자신의 제국을 완성한 당당한 지배자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흐름이 남긴 흔적은 삶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새겨집니다. 정순이 세운 JS 푸드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식탁에 한국의 깊은 맛을 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 숲 사이 통유리로 장식된 본사 집무실에서 정수는 창밖에 눈부신 도시 전경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도끼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제국을 일궈낸 리더로서의 여유와 기쁨만이 가득하죠. 그녀의 곁에는 밑바닥 시절부터 묵묵히 곁을 지켜준 파트너 철수가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서 있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투박한 손을 부끄러워하거나 마스크 뒤로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그 자체로 훈장이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오늘 특별한 결단을 내리고 비서와 함께 오래전 떠나온 부모님의 본가 터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낡은 기와집 대신 정순이 사비 3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정순 장학 재단과 전통 발효 문화센터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단 개관식 현장에서 외모, 지상주의와 가정폭력으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게 강연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익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순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고 현장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정수는 화려한 인파를 뒤로하고 센터 뒤편에 마련된 고요한 장독대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옹기가 줄지어 늘어서서 마치 거대한 군대처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 장독대들 사이를 걷다가 저 멀리서 초라하게 웅크린 채 바닥을 닦고 있는 두 노인을 발견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각 가석방된 종수와 혜영입니다. 화려했던 청춘의 빛은 간대없고 백발이 성성한 채 깊게 패인 주름만이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죠. 종수는 과거 사고로 다친 다리를 심하게 절며 무거운 물 양동이를 옮기고 있고 혜영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장독대를 닦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정순이 가까이 다가가도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죄인처럼 몸을 떨 뿐입니다. 정수는 그들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금 불같은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이제 정순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연민과 무거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종수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정순의 구두 끝자락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뗍니다. 정순아, 아니 회장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게만 해주십시오. 혜영 역시 멍한 눈으로 정순의 옷깃을 잡으려다 보안 요원의 시선에 놀라 손을 거둡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 얼굴이, 내 보석이. 정순아, 미안해. 그들의 사과는 너무나 늦었지만 정수는 그들을 다시 쫓아내거나 비난하는 대신 담담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박 팀장님, 저분들에게 작은 방 하나 내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부모님 묘소를 청소하게 하세요. 그것은 정순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그들에게 내리는 평생의 형벌이었습니다.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 중앙에 놓인 가장 큰 시간장 단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지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깊게 익어온 장의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 향기 속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땀, 그리고 자신이 견뎌온 지독한 고독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정수는 단지 속에 장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본 뒤 비로소 부모님의 영정 앞에 올릴 진정한 성공을 완성했음을 느낍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수천 개의 장독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위로 올라가며 장독대 마당 전체를 부감으로 비춥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과 대비되는 전통의 고요한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 중심에서 정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막내딸이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장악한 여왕으로 서 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죄를 씻듯 묵묵히 일하는 오빠와 언니의 뒷모습은 이제 아주 작은 점처럼 작아져 갑니다. 화면 아래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에서부터 깊게 익어가는 것입니다라는 자막이 흐르며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정수는 노을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이제 됐어라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화려하면서도 처절했던 못난이 막내딸의 복수극은 찬란한 마침표를 찍습니다.